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국회를 완전히 세종으로 이전시키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인천과 수원을 찾아 수도권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적극적 복지를 강조하며 기본사회 5대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공약엔 출생 기본소득과 결혼 기본대출, 월세 1만 원 임대주택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내일부터 13일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오늘 시작된 재외국민투표는 전 세계 115개국 220개 투표소에서 다음 달 1일까지 실시됩니다. 정치 현장 바깥의 시각으로 정치권 핵심 이슈를 풀어보는 여의도 정치회전. 여당에선 한동훈 원톱 한계론이, 야당에선 이재명 대표의 수위 높은 발언이 위험 요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13일간의 열전에 어떤 변수가 막판 판세 흐름을 좌우하게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7일 수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내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선거가 보름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국민의힘은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을 공약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정치개혁의 완성으로 여의도 정치를 끝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식 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이 국회 세종 이전과 서울 개발 추진을 약속하면서 국면 전환에 나섰습니다.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께 돌려드리고 여의도와 그 주변 등 서울의 개발 제한을 풀어서 서울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서 전체 17개 상임위 가운데 12개와 일부 국회기관의 세종시 이전이 결정됐는데 모두 이전하겠다는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현재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지는 복합 문화공간과 금융 중심으로 바꿔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종시는 미국의 워싱턴 DC처럼 정치 행정 수도로 완성시킬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4월 11일 여의도 정치를 끝내는 날로 만들겠다며 국회 이전 공약이 정치개혁의 완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위기론이 거듭되고 있는 국민의힘 선거 판세에 서울과 충청권을 동시에 공략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은 인천에서 현장 중앙선대위 회의를 열고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오늘부터 오는 4월 1일까지 재외국민 투표가 시작되는 만큼 재외동포청이 위치한 인천을 찾아 투표권 행사를 호소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의붓아버지 발언이 재혼 가정에 상처를 주었다며 언행을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우리가 더 절제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언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를 반면 교사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개혁신당과의 후보 단일화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장동혁 사무총장은 여러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회방송 천지원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전날이자 총선을 2주 앞둔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충북을 찾아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국민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기본사회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충북 충주에서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 합동선대위 회의를 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기본사회 5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삶을 책임질 때 국민에게 미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무능으로 국민의 삶을 외면했다며 결혼은 물론 돌봄과 교육비, 주거비 부담으로 출산은 꿈도 못 꾸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탈락자를 구제하는 소극적 복지에서 누구나 탈락하지 않는 적극적 복지로 나아가야 합니다. 국가 책임을 강화해서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든든한 토대를 구축해 갈 것입니다. 이 대표는 출생 기본소득에 이어 결혼 기본대출과 출산 원리금 감면을 약속했습니다. 월 10,000원 임대주택 확대, 그리고 국립대와 전문대 무상교육, 4년제 사립대 반값 등록금도 내걸었습니다. 이 대표는 충주와 제천 전통시장에 이어 청주를 돌며 정권 심판론을 호소했습니다. 민주당과 더민주연합은 주 4.5일제와 간병비 건보 적용, 그리고 저출생 극복 등 22대 총선 비전을 공동 선언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청년 낙천자들을 중심으로 더 몰빵 13유세단을 출범했습니다. 지역구 후보는 기호 1번 민주당을, 비례대표는 기호 3번 더불어민주연합을 찍어달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국민들 속에 있는 이런 심판에 대한 열정과 그걸 넘어서서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은 뭔가, 우리 민주당이 책임을 질 것은 뭔가, 이 자리에 있는 이 청년, 앞으로 정치인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은 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소드리겠습니다. 김부겸 상임선대위원장은 유세단이 민주당의 가장 젊은 병기라며 총선 승리를 위해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녹색정의당이 노회찬 전 의원의 묘역을 찾아 총선 출정 결의 대회를 열었습니다. 개혁신당은 비례대표 후보 여성 할당 폐지와 비동의 간음죄 반대를 주장했습니다. 한규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노회찬 전 의원 묘역 앞에서 총선 출정 결의 대회를 열고 진보 정치의 원칙을 꿋꿋이 지켜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준우 상임선대위원장은 검찰 독재 청산을 넘어 노동자와 농민, 여성과 소수자 등 약자가 승리하는 정권 심판을 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개혁신당은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할 때 50%를 여성으로 하는 여성할당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행과 부당한 배려를 기대하게 만들고 결과에 승복하는 연습의 기회를 잃으며 결국 사회에서 준비되지 못한 자로 남겨지게 됩니다. 개혁신당은 비동의 간음죄에 대해선 상호 동의를 입증할 특별한 증거가 남아있지 않으면 그 성관계는 강간으로 규정될 위험성이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을 공소제기와 유지 기능만을 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할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국회방송 한규입니다. 이슈픽 서한한 개건 기자와 함께 2주 앞으로 다가온 총선 여야 대표들의 유세 현장 짚어보겠습니다. 서한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고 PK를 챙겼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자, 오늘은 오전에 국회 세종 이전을 제안하고 인천과 또 수원을 찾아서 유권자들을 만났습니다. 자, 이 두 지역구 모두 험지로 분류되는 곳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한동훈 위원장의 최근의 일정을 좀 정리해보면 집토끼 단속과 험지 공략 이렇게 큰 두 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만 해도 대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 직후에 이 또 최근에 여론이 흔들리고 있는 울산, 경남, 양산, 부산 등을 찾았었잖아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는 기자회견에서 국회의 세종 이전 또 세종을 정치 수도로 완성시키겠다는 제안을 한 뒤에 오전에는 인천, 오후에는 수원에서 거리 인사를 하며 유권자들을 만났습니다. 특히 인천, 그동안 인천에서 이재명 대표가 지역구 대표로 나섰던 계양만 방문을 했었는데 오늘은 계양 외의 지역도 돌면서 인천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특히 오늘 일정에는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인요한 선대위원장 역시 함께 했는데요. 인요한 선대위원장은 오늘도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는 민주주의를 모르는 사람들이라며 공세를 펼쳤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동안 이 한동훈 위원장의 원톱 스피커가 한계에 도달했다 이런 우려가 나왔었거든요. 이 또 다른 스피커인 인요한 위원장의 역할이 최근 주춤한 이 국민의힘 분위기를 뒤집을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반면에 민주당은 주요 선거 때마다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던 충청권의 민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우세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층이 많은 곳으로 평가받는 중원 민심 공략에 나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전 이 충북 충주에서 현장 선대위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하루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충북만 공략하는 그런 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충주 또 제천, 청주까지 이 충북을 대표하는 도시들을 찾아다니면서 오후까지 이 유권자들을 만나면서 한 표를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오늘 이 대표의 일정에 범야권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지도부가 이 같은 색깔의 점퍼를 입고 동행을 했다는 겁니다. 지역구에서는 민주당 후보들이 비교적 선전을 하고 있다 이런 여론조사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 비례 지지율에서는 고전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이렇게 풀이가 되는데 이 당 안팎에서는 계파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던 이 공천 국면을 지나가면서 분위기가 나쁘지만은 않다는 평이 나옵니다. 뭐 110석 이상 가능할 것이다라는 내부 분석도 나왔는데 다만 여전히 이 민주당 지도부는 이 낙관론이 자꾸 퍼지는 것은 단속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또 이번 총선을 앞두고 마이크를 들고 선거 유세를 할 수 없다 이런 것 등의 복잡한 선거법 규정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또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 둘 다 그 법조인 출신인데도 선거법을 위반해서 고발을 당했다고요? 네, 이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하기도 전에 이 양당 대표가 나란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난 25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마이크를 통해서 발언한 것이 이 확성장치 사용 선거운동 금지에 해당한다는 그런 게 국민의힘의 주장입니다. 이 공직선거법 59조에 따르면요,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개 장소에서 연설, 대담, 토론용으로 사용할 때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도 하거든요. 국민의힘이 고발한 것은 현장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마이크를 들었다는 건데 이게 위반인지에 대해서는 좀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지난 23일 이재명 대표가 포천을 찾았을 때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24번이 서승만 후보다 24번까지는 당선시켜야 한다라고 말한 것은 이 명백한 다른 정당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88조를 위반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고발 주장 내용입니다. 역시 같은 이유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지난 25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 조치됐는데요. 한 위원장은 지난 21일 윤재욱 원내대표의 대구 달서구을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찾았을 때 행사 10여 분 동안 마이크를 사용해가면서 국민의힘 지지를 호소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녹색정의당은 후보도 아닌 자가 옥내 집회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를 사용했다며 불법 선거운동이라며 이를 경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 안기령 서울도봉갑 민주당 후보가 최근 지역 노래교실을 찾아서 마이크를 잡고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한 뒤 노래를 불렀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노래를 부른 게 아니라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발언이 문제가 있다며 도봉구 선관위로부터 이 엄중 경고 조치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다 보니까 선거법 조항에 예외가 있다 보니 여러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때문에 이 선거운동을 띄고 있는 이 후보들 사이에서는 애매모호한 게 선거법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많이 헷갈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래도 내일부터는 정확히는 오늘 자정부터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무엇이 달라지는지 또 내일 주요 정당 대표들의 일정은 어떤지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네, 내일부터 앞으로 13일간 이 공식 선거 일정이 시작이 됩니다. 후보자들은 인쇄물,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고요. 앞서 언급한 마이크, 이제 공개 장소에서 쓸 수 있습니다. 연설 및 대담 때 쓸 수 있고요. 언론 매체, 또 정보통신망, 인터넷을 사용한 선거 운동이 가능해집니다. 이 선관위 관계자들이 동네마다 선거 벽보를 붙이려고 이 자리를 확인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선거 벽보도 이제 붙을 겁니다. 또 후보자와 배우자, 또 직계 좀비속과 선거 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며 이 홍보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제약도 있습니다.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만 공개 장소에서 연설 대담을 할 수 있고요. 확성장치, 마이크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내일 첫 일정으로 국민의힘의 한동훈 위원장과 인요한 국민의힘 미래 선거대책위원장은 이 송파구 가락동의 농수산물 시장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자정부터 하는데 가락시장에서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것은 이 최근 물가 상승을 의식한 민생 행보로 풀이가 됩니다. 물가가 고공행진하면서 민심에 악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인데 거꾸로 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전 10시부터 용산역 광장에서 첫 공식 선거운동에 나섭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 전현희 후보의 출정식에도 참석하는데 이 자리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오거든요. 이 원팀 민주당을 내세우면서 본격적인 유세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공식 선거 일정이 시작이 되는데 뭐 어떤 판세 변화가 있을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가 되는군요.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한한 개공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영국과 독일, 네덜란드를 순방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마지막 방문국인 네덜란드에서 의회 외교를 이어갔습니다. 이준열사 기념관을 찾아 헌호하고 네덜란드 의회를 방문해 의회 차원에서 양국 간 협력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반도체와 원전 그리고 스마트 농업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 18년 만에 네덜란드를 공식 방문한 김진표 국회의장. 먼저 현지 시간으로 어제 헤이그의 이준 열사 기념관을 찾아 헌호하고 먼 이국 땅에서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이준 열사의 높은 뜻을 이어받아 위대한 나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방명록에 남겼습니다. 이어 네덜란드 의회로 이동한 김 의장은 얀 안토니 브라윈 상원의장, 마르틴 보스마 하원의장과 동시에 합동 면담을 가졌습니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국회의장으로서 양국 간 의회 교류를 촉진하고 정부 간 협력을 의회 차원에서 강력히 뒷받침해 나가자고 밝혔습니다. 양국의 실질 협력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제조, 네덜란드는 장비 생산의 강점을 가진 유사 입장국이라며 양국의 반도체 대화를 통해 반도체 인재 양성과 장비 공급망 협력 기반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네덜란드 정부가 추진 중인 신규 원전 건설에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우리 원전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스마트 농업 분야와 관련해서는 세계적인 농업기술 선진국인 네덜란드와 ICT 분야에서 선도적인 한국의 강점을 접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명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18일부터 오늘까지 8박 10일간의 의회 외교 일정을 마친 김진표 의장은 오늘 오후 귀국했습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오늘부터 다음 달 1일까지 115개 나라에서 22대 국회의원 선거 재외투표가 진행됩니다. 재외 유권자는 약 14만 7천여 명이며 재외투표소는 현지 시간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됩니다. 또 공식 선거운동이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후보자는 다음 달 9일까지 인쇄물과 시설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TV, 라디오, 방송 연설을 비롯해 오전 7시부터 밤 11시까지 공개 장소에서 연설이나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대도시에서 지방으로 이주하는 은퇴자들의 주택을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업시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석준 선대위 종합상황실 부실장은 두 도시 간 업무 협약 체결로 병원, 복지관 등을 갖춘 복합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산층을 위한 실버타운 확대와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한 고령자 복지주택도 대폭 확대하겠다며 주거 격차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간 정쟁 완화를 위한 교섭단체 요건 완화와 여야 섞어앉기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총선 상황실장은 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이 상생국회 측면에서 양당의 극한 대립을 완화하는 역할이 커질 것이라고 공약 선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정치개혁을 위해 국회 회의에 불참한 의원에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대통령의 인사검증 권한을 국무총리에게 부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내일 총선 공식 선거운동 첫 일정으로 이태원 참사 현장과 서울시청 합동분향소를 방문합니다. 개혁신당은 시민들의 일상과 가장 맞닿은 곳이자 허은하 후보가 출마한 영등포 소방서를 찾아 소방관들의 고충을 들을 계획입니다. 새로운 미래는 대전에서 충청권 표심 잡기에 나섰고 조국혁신당은 부산을 방문해 출정식을 열고 영남권 표심을 공략할 예정입니다.
3월 27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주제는 튀어야 산답니다. 22대 총선이 14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색 선거운동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근육질 몸매를 공개하고 유행가의 가사를 개사해서 패러디하는가 하면 댄스 챌린지에도 도전하는 등 SNS를 통한 홍보전이 치열합니다. 먼저 평범함은 거부하겠다며 파격적이고 이색적인 공약을 내놓은 후보가 있습니다. 수석 합격이라는 그 영광을 나눴는데요. 평소 공부는 어떤 방법으로 해왔는지요? 수업에 충실하고 교과서에 충실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제 나이에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고 걱정을 했는데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는 과거 서울대 수석 입학 당시 인터뷰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영상과 함께 교육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원 후보는 과거 학력고사, 서울대 법대 사법고시에서 수석을 차지하며 수석 3관왕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는데요. 이런 이력을 살려 평범함을 거부한 교육 공약을 내놨습니다. 반면 카메라 앞에서 옷을 벗은 후보도 있는데요. 바로 민주당의 김병욱 의원입니다. 김 의원은 운동을 통해서 몸무게를 감량하며 탄탄한 몸매를 사진으로 남기는 이른바 바디 프로필 도전기를 공개했습니다. 2개월 동안 5kg을 감량했다는 김 의원, 출마 지역구 프로필을 다시 쓰겠다고 굳건한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이런가 하면 댄스 실력을 공개한 후보도 있습니다. 민주당의 박정 후보는 한참 인기를 끌었던 댄스죠. 공중을 걷는 것처럼 보이는 춤인 슬릭백에 도전했습니다. 박 후보의 슬릭백 도전 성공 여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자, 반대로 국민의힘 태영호 후보는 나 홀로 댄스는 거부한다면서 구의원과 시의원과 함께 박남정 씨의 널 그리며 노래에 맞춰서 단체 댄스를 선보였습니다. 또 노래도 빠질 수가 없겠죠. 노래로 이색 홍보전에 뛰어든 후보들도 있습니다. 투표하기 전 넌 내게 말했지. 투표한다고 뭐 달라지냐고. 달라진다 달라진다 달라질 우리 삶 우리 삶.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슬픈 사랑이야. 강훈식 의원은 최근 음원 순위를 휩쓸고 있는 가수 비비의 노래 밤양갱을 패러디했습니다. 가사를 개사해서 국회의원 밤양갱 사건을 SNS에 올리면서 뜨거운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김은혜 후보는 온 열정을 다해서 박상철의 무조건 노래를 불렀습니다. 선거운동에서 트롯 열창은 빠질 수 없는 홍보가 됐죠. 이런가 하면 오프라인형 이색 선거운동이 등장했는데요. 새로운 미래는 당 로고가 새겨진 시향 스틱에 향수를 뿌려서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오프라인 시향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당 관계자에 따르면 명함은 1시간에 500장에서 600장 정도 나가는 반면에 시향 스틱의 경우에는 1시간에 3,000장이 나갈 정도로 인기가 좋았다고 합니다. 공식 선거운동은 내일부터 시작되지만 이미 각 후보와 정당을 홍보하는 톡톡 튀는 이색 영상 콘텐츠들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유권자들이 SNS에서 활발하게 소통하고 뉴스를 접하는 경향이 많아지면서 후보들도 시대에 맞춰 선거운동을 펼치려는 전략이 아니겠냐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선거운동의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후보들, 유권자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이전하자는 정말 완전하게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출로
개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네, 정치 현장에서 한 걸음 떨어져 보다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시선으로 정치권 쟁점을 들여다봅니다. 여의도 정치외전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4월 10일은 여의도 정치를 끝내는 날이다. 바로 이제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고 서울은 개발 제한을 풀어서 메가시티로 만들겠다 이런 이제 포부인데요. 특히 이제 국회 세종시 이전은 처음 나왔던 부분은 아니고 예전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이제 공약으로 내세웠던 부분이기도 한데 어쨌든 이런 오늘의 이제 일련의 발언들이 서울과 충청 표심을 잡기 위한 포석 아니냐, 이런 시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깜짝 공약 발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먼저 정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네, 이제 선거가 10여일 남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사력을 다하는 차원으로 특히 한강 벨트의 시민들이라든지 세종 시민을 겨냥해서 이러한 공약을 지금 내놓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세종시가 행정부가 전체가 다 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외교 안보와 관련된 부처는 지금 서울에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입법부는 서울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솔직히 비효율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는 어느 나라의 수도 그러면은 네. 보통 입법, 사법, 행정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이렇게 소위 수도 이전 내지는 분리가 돼가지고 그런데 그게 대체로 이제 정치적 이유로 그런데 일단 행정 중심 복합 도시가 가 있다 보니까 네. 의회도 옮겨가지고 나름대로 입법부와 주요 행정부 간의 어떤 그런 효율성이라든지 또는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라는 그 의지를 공약으로 표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단지 네. 지금 이제 다른 쟁점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게 얼마만큼의 파급력을 보여줄지는 미지수죠. 네. 그러니까 입법과 이제 행정부를 이제 지근거리에 두면서 효율성을 높이겠다. 이런 이제 취지는 이제 알겠는데 지금 이제 2주 남겨놓은 그 총선 요 시점에서 이 공약이 이제 발표된 정치적인 의미가 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흔들리는 충청 표심을 잡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던데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전반적으로는 선거 판세가 국민의힘에게 좋지 않으니까 뭔가 좀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려고 이번에 발표했다고 봐야 되고요. 네. 다만 이제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을 거냐 문제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책이 좀 이슈 또는 투표에 도움이 되려면 전선이 형성돼야 돼요. 서로 이견이 있고 과거에 2002년도에 노무현 당시 후보가 행정수도 이전이라든가 2010년 지방선거는 찬반이 명료했어요. 서로가 대립되는 거였거든요. 네. 그런데 민주당은 실은 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별로 반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크게 이견이 있는 사안이 아니고 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를 굳이 거들어줄 필요는 없으니까 어떤 이제 약간 정치적으로 비판은 하되 우리는 네. 반대하진 않는다. 네. 그냥 정치공학적, 선거공학적 접근에 불과하다 정도로 의미를 좀 폄훼하는 정도가 있는 거지 민주당도 입장이 다르냐 또는 반대하냐 그럼 그렇진 않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네. 별로 큰 의미는 없고 그리고 지난 대선 때 민주당 쪽 대선 후보들과 국민의힘 쪽 대선 후보들이 대체로 주장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네. 큰 이견이 있지 않기 때문에 선거 막판이 되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좀 막 던지는 경향이 있어서 다분히 여의도 사투리스러운 접근이다라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대통령실에서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속보가 나왔는데 국회 세종의사당 공약은 윤 대통령의 이제 공약이고 제2 집무실도 이전의 속도를 내달라 이런 언급을 했네요. 이건 또 언제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제2 집무실 얘기를 대선 때 많이 얘기했죠. 네. 그랬는데 사실 이제 임기 2년이 끝나고 3년째로 들어가는데 속도를 내달라라는 거는 그동안은 제2 집무실과 완료와 관련해 가지고 별 얘기가 없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세종의사당은 입법부를 옮기는 건데 이것도 약간의 논쟁점은 있어요. 그러면 이게 개헌 사안이냐 아니냐 또는 헌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오늘 흥미로운 거는
지금 막 부각하고 있는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 그것도 적극 공감을 표시하면서 네. 이 의사당뿐만 아니라 사법부라든지 대검찰청을 지방에다가 곳곳이 옮겨야 된다라고 한술 더 뜨는 얘기죠. 지금 그런 제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입법, 사법, 행정부라고 하는 국가기관이 일정 정도의 거리 안에서 유기적으로 있으면서 효율을 높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거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정치적인 그런 이유로 지금 이제 어쨌든 세종이 행정중시 복합도시가 내려갔고 이어서 이제 의사당도 갈 거고요. 또 지금 조국 대표 말에 의하면은 사법부는 지금 그 외에 다른 지역으로 지금 지역 각각에 분산하겠다라는 것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선 네. 조금 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지금 일단 행정중시 복합도시가 지금 세종에 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이슈와 관련해서는 누가 적극적으로 반대하진 않아요. 단지 이견이 조금씩 있을 뿐이지. 네네. 그렇기 때문에 큰 이슈로 이것 자체가 총선의 제1의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네네. 언급하셨던 조국 대표가 이제 오늘 5대 권력기관 개혁 로드맵을 이제 발표했는데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이슈로 또 다른 이슈로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 그 이재명 대표가 충청에서 표심 잡기에 이제 나섰는데 여당은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그 이재명 대표의 이제 발언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광주에서 5.18 발언 그리고 이제 뭐 중국에 대한 뭐 셰셰 또 강원 서도 의붓 아버지까지 이달 들어서만 4번이나 여러 가지 이제 그 이 대표 발언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역대 선거 특히나 이제 그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더 이제 좀 치열해지고 기싸움을 벌이면서 말이 더 험해지고 강해지고 하면서 리스크가 또 이제 그 출현이 되기도 하는데 최근에 그 이재명 대표의 발언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역대 선거에서 이런 그 발언 하나하나가 또 판세를 뒤집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아마 한국 민주화 이후에 한국 정치사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게 막말로 인해서 선거 판세를 확 뒤집어졌던 건 2012년 김용민 씨의 지금 방송 쪽에 하고 있는 김용민 씨가 동명이인이 여러 명이어가지고 국회의원 김용민 말고 방송하시고 있는 김용민 씨가 있는데 당시에 이제 차마 뭐 이 방송에서 인용할 수 없을 정도의 센 막말을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당시에 끝까지 완주를 했어요. 그러면서 어마어마하게 한 30-40명 후보를 떨어뜨렸다고 평가할 정도로 민주당이요? 그렇죠. 민주당 쪽에서 당시에 이제 박근혜 비대위원장 한명숙 대표 이렇게 두 분이었었는데 그때로 인한 학습 효과가 엄청 강력해요. 양당 모두가. 그래서 최근 몇 번의 막말이 되었던 뭐 정봉주 후보, 조수진 후보, 그다음에 이제 또 장해찬 후보, 뭐 도태우 후보 등등이 있었는데 비교적 빨리 지금 컷오프를 시키고 있거든요. 정봉주 후보는 날짜가 한 이틀 반 만에, 조수진 변호사는 한 하루 반 만에, 그리고 도태우 후보나 장해찬 후보도 비교적 한 뭐 이틀에서 4일 정도의 양당이 모두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막말 리스크를 좀 다르게 표현하면 리더십 리스크로 봐야 돼요.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당의 이제 총인 사람이 얼마나 조기에 그것을 정리하느냐에 따라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권 전반이 학습 효과가 매우 높다고 봐야 되고 다만 지금 이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이 리더에 해당하시는 분인데 이런 게 좀 약간 세지고 있긴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좀 약간 뭐 말을 좀 이렇게 자극적으로 하는 측면이 원래 있었거든요. 지난 2017년 대선 때부터. 그래서 약간 기저효과라 그럴까요? 그래서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 이재명 대표스러운 것보다 훨씬 더하지 않으면 그냥 약간 어느 정도는 원래 약간 저런 사람이다라는 게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그걸 뛰어넘는 정도의 가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큰 판의 변화까지를 만들진 않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기존에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던 이제 발언에 대한 인식 때문에 최근에 일련의 이런 발언들이 이번 총선 판세에 별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뛰어넘을 정도가 돼야지 된다고 보는 거죠. 현재는 뛰어넘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정 의원님.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한동안은 말을 조심하고 좀 피하는 듯한 그런 입장을 보이다가 제가 볼 때는 조국 대표를 굉장히 의식하는 것 같아요. 조국
조국 혁신당이죠. 조국 신당의 대표가 정부와 여당을 향해서 굉장히 강한 발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지자들을 견인하니까 그걸 의식하면서 본인도 굉장히 본인 특유의 센 발언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그 형수 욕설을 포함해가지고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필설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말을 했던 사람이라고 의식하기 때문에 웬만한 막말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 제가 이번에 놀란 거는 소위 황상무 전 수석의 그 칼, 네. 5.18 발언 발언을 말씀하시는 하면서 5.18 희생자와 유족을 겨냥해갖고 한 발언은 그 희생자와 유족에게 2번 이상 상처를 주는 발언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실 언급하기도 힘든 발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어떤 그 마지노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스스로는 셀프 입단속을 지금 하고 있다라 근데 셀프 입단속한 수준이 저런 수준이라면 물론 그 말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을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 정치인의 언어는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이 정치를 폄훼하고 냉소하면서도 정치가 사람들의 모든 일상사를 어떻게 보면 지배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이겁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저것이 한국 정치에 주는 평균 품격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과연 10며칠 사이에 저 막말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돌출 변수로 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생각해요.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양산갑의 이재영 후보 응원에 이어서 29일에는 이제 부산 사상의 배재정 후보를 이제 만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상 지역은 19대 때 문 전 대통령이 이제 지역구였기 때문에 또 이제 각별한 인연이 있는 곳인데 거기 이제 또 임종석 전 실장도 내일부터 낙동강 벨트에 또 이제 머물 거라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 이제 지원 유세에 이제 나서게 되는데요. 현재 그 낙동강 벨트 판세에서 전직 대통령 문 전 대통령 등장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굉장히 낙동강 벨트가 이번 또 그 선거 판세에 초미의 관심 그런 지역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부울경을 다 합쳐서 40석으로 보는데 김해 가불이 민주당이 있었고 양산이 지금 있거든요. 네. 공통점이 이제 부산을 제외하면 경남 지역에서는 김해 갑을 이제 양산이 있는데 공통점이 노무현 대통령이 고향 그다음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계신 곳 이렇게 네.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이제 어떤 민주당이 배출했던 상징적인 대통령 두 분과 관련된 게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움직이는 것 자체가 일정 정도 문재인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향수와 역할을 인정해주는 유권자들이 있기 때문에 플러스는 된다고 봐야 되죠. 네. 다만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주당의 기본 지지층이 친문, 친명, 호남이 3대 축이었는데 그것이 일정 정도 2월 공천 갈등에서 빠졌다가 조국 혁신당이 등장을 하면서 친문 성향 유권자와 호남 성향 유권자가 이미 현재 여론조사에 반영돼 있다고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심리적 효과 같은 거는 작동할 수 있지만 지지율은 조국 혁신당이 이미 문재인 대통령과 비슷한 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수치가 올라갈 거냐 이거에서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미 상당 부분 반영돼 있기 때문에 수치가 올라가기보다는 약간 뭔가 이렇게 기세가 좀 좋아지는 정도 그런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기세가 좋아지는 정도 실제 추세는 이미 반영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상승까지는 아닌 것 같다. 네. 이곳에 대한 정치사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PK를 우리는 주로 보수 정당의 지지세가 강한 지역으로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원래 이 지역은 야성 그리고 민주화의 성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네. 1960년에 4.19 때는 마산을 중심으로 그다음에 1979년 그 유명한 부마 사태 때는 부산 마산이 바로 그 강력한 투쟁의 본거지였어요. 네. 그러면서 YS라는 걸출한 정치인을 배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노무현 문재인 시대가 되면서 김해와 양산이 떴어요. 그런 지역이에요. 네. 그런 지역인데 요번에 이렇게 낙동강 벨트가 뭔가 그 야당의 가능성을 보이면서 저 생각으로도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처음에 어려웠다면 그리고 지금도 어려웠다면 선거운동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울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면에서는 지금 상황이 좋아지기 때문에 여기에 전직 대통령이 소위 밴드웨거닝이라고 그러죠. 편승하는 그런 지금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또 다른 의미는 임종석 전 의원이 지금 이제 낙동강 벨트에서 백의 종군하면서 선거운동을 지원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네. 문재인, 임종석 다 친문에 속하는 인사들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부산을 고향으로 둔 조국 대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임종석 전 실장이 윤영찬 의원이 탈당하고자 했을 때 이 당의 주인공들이 누구냐. 주역은 우린데 우리가 왜 나가느냐 하면서 탈당을 만료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마 그것도 원인의 하나일 거예요. 임종석이 끝끝내 공천을 받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이거든요. 네. 이거는 민주당의 총선 이후의 구도를 어렴풋이 지금 암시하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총선 이후의 구도, 뭐 전당대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꼭 전당대회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지금 친문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스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조국 그 대표도 부산 가서 뭐 그 인기가 대단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사실 조국 대표도 엄밀히 말하면 친문 인사에 속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인물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민주당이라 하더라도 친명과 친문, 물론 친문으로 있던 대다수가 지금 친명으로 옮겨가 있지만 그런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일종의 그 실버 라인 같은 그런 선이 발견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반면에 그 여당은 한동훈 위원장 그 홀로 고군분투하는 그런 양상인데요. 물론 이제 공동선대 뭐 위원장들도 여러 명이 있지만 모두 이제 수도권에서 각 지역구에서 이제 현재 그 총선에서 열심히 뛰고 있기 때문에 여력이 이제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원톱으로 이제 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동훈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좀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한동훈 한계론이 이제 대두가 되고 있고 그 상황에서 유승민 전 의원의 역할론이 이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정작 그 한동훈 위원장은 생각한 적이 없다고 이제 선을 그었는데 만약에 유승민 의원이 현 상황, 현 판세에서 등판을 한다면 수도권 표심, 그리고 중도 표심, 그리고 이제 경제 이슈에는 도움이 될 거다. 그런 이제 뭐 시각도 있던데요. 예. 지금 보수가 잘 나갈 때를 한번 복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한국의 보수 쪽 분들이 가장 잘 나갈 때가 제가 보기에는 2007년 대선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2007년 대선 때 어떤 특성이 있었냐면 이명박이라는 약간 중도 실용주의 보수와 네. 박근혜라는 박정희 대통령의 역사를 잇는 그래서 약간 좀 뭐랄까 전통 보수라 그럴까요? 그리고 하나는 수도권 보수, 하나는 이제 영남 보수. 그래서 두 나름 저력 있는 팬덤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종의 쌍끌이를 하면서 당시에 60% 범보수로 쳤을 때는 단독으로 50% 가까이, 그다음에 뭐 이해창 씨까지 치면 당시에 65% 가까이 받았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시사점은 뭐냐면 항상 정당 및 지지율은 유권자 연합의 성격을 갖는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런데 탄핵을 통해서 한번 내상을 세게 입었고 보수가 뭔가 좀 갈갈이 찢겨졌고 네. 그 감정의 앙금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한 다음에 안철수 찍어내고 뭐 유승민 찍어내고 이준석 찍어내고 해서 다 빼가지고 뭐랄까 좀 앙상하게 윤석열 한동훈 계열만 남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수가 약간 보수의 기본 펀더멘탈이 좀 작아진 거죠. 그래서 이것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현명한 걸로 보이는 거 앤드 보수의 폭이 좀 작아진 거거든요. 보수의 기본 틀 네. 자체가. 그런 점에서 저는 민주당은 반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재명 대표가 공천에서 여러 가지 갈등을 일으켰는데 조국 대표가 등장을 하고 김부겸 선대위원장이 등장을 하면서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있고 좌조국 우부겸의 형태를 가지면서 약간 트리오라 그럴까요? 네. 그리고 지금 또 이번에 새로 문재인, 임종석, 정세균 이런 분들이 결합하면 되는데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그냥 지금도 계속 윤석열 대통령 그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두 명만 있는 거거든요. 이분들은 원래 약간 영입형 인재인 거고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계속 뭔가 선거 초반에 뭔가 계속 얹히려는 뭔가 이렇게 중도 성향의 보수와 약간 전통적인 보수와 김무성이 됐건 유승민이 됐건 아니면 다른 분들이 됐건 그런 거를 이렇게 파일을 늘려가지고 더하기 정치를 해야 되는데 누구는 이래서 안 돼, 누구는 이래서 기분 나빠서 안 돼 해서 뭐랄까 이렇게 그냥 그 되게 협소한
어떤 막대기 정치라 그럴까요? 제자리 정치 네. 이런 거에 안주하는 게 여러 가지 뭐 과정의 패착들도 있었지만 그런 이슈의 패착들도 있었지만 파이 늘리기에 되게 인색하다. 그래서 약간 이런 고집불통 또는 그냥 우리끼리 네. 이런 정신을 벗어나지 않으면 이 총선 결과가 어떻게 되든가 무관하게 이후의 국면도 계속 어려움에 처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 총선에서 뭐 수도권이나 이제 헌재 출마론도 나왔지만 결국 이게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뭐 의중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출마는 하지 못한 상황인데 2주 남겨놓은 상황에서 만약에 그 차출 뭐 요청이 왔을 경우 유승민 전 의원이 받아들일까요? 지금 본인이 네. 그 자신과 가까운 후보들을 위해서 백의 종군하면서 선거운동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오늘 언론 보도에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는 그 전혀 이제 어떤 타이틀 없이 도와주는 그런 친한 그 의원들을 이제 도와주는 개념으로 돕는 것인데 네. 부르려면 진작 불렀어야죠. 특히 말씀하신 대로 혐지라 하더라도 네. 예를 든다면 본인이 탈당해서 제3신당에 참여하지 않겠다 그랬을 때 그때 적극적으로 유승민을 유인하는 제스처를 썼어야 돼요. 네. 그럴 때 유승민 전 의원이 그걸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쪽에서 그런 적극적인 노력을 했다는 기록이 중요한데도 네. 불구하고 그거 안 하지 않았습니까? 실기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불러봤자 급하니까 불렀다, 아쉬우니까 불렀다라고 생각할 거고 또 유승민 의원이 가지고 있는 그 중도의 어떤 이미지가 있어도 지금 역할을 한다 그래도 너무 늦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도 아까 하신 말씀에 한마디를 더 보태자면은 자신이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적극적으로 후진을 양성하는 그런 행동이 굉장히 필요해요. 예를 든다면은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차치하고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권 때 보면은 그 의원들 중에 뭐 그 능력 문제는 차치하라고라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적극적으로 뭐 장관을 임명한다든지 해서 경험을 쌓게 하고 어쨌든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그런 어떤 그 경력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안철수 의원 또 나경원 의원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어떤 경험을 쌓을 기회는커녕 지금 겨우 이제 선대위원장을 하지만 자기 지역구가 지금 정신없이 돌아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점을 보면은 이게 그 정치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끼리라는 배타적인 의식의 소산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점이 상당히 아쉬워요. 이제 선거가 10여일밖에 안 남은 상황이긴 하지만. 네. 조금만 보태면요.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선 후보 시절에 30대 장관을 많이 배출하겠다고 말을 하고 다녔었어요. 네. 윤석열 후보께서. 그랬었죠.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유권자 구조를 보면은 2030 유권자, 4050 유권자, 6070, 80 유권자가 있는데 6070, 80은 국민의힘 핵심 지지 기반이고 4050은 민주당 핵심 지지 기반이에요. 네. 근데 이게 투표율까지 고려하면 유권자 숫자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그러면 결국 2030이 스윙보터 성격을 갖거든요. 네. 그러면은 근데 지금 이준석 그 전 대표를 찍어내기 때문에 하면서 2030 남성이 떨어져 나갔는데 만약에 30대 장관을 여러 명 배출했다 그러면 또는 뭐 장관이 아니더라도 청와대에 의미 있는 자리를 많이 배출했다 그러면 2030 유권자들이 이 윤석열 정부는 우리를 뭔가 좀 존중하고 우리의 문제의식과 마인드와 이런 거를 반영하는 정권이구나 네. 하면서 뭔가 이렇게 애착이라든가 일체감을 느꼈을 텐데 야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부려먹고 선거 때 우리 표만 다 가져간 다음에 쫓아내기만 하는구나 하면서 지금 그러면서 뭐 유승민도 내쫓고 누구도 내쫓고 심지어 2030에 대해서 약속은 하나도 안 지키고 네. 하니까 또는 이제 그냥 용비자 첨가해주는 몇 명 그냥 젊은 그 어떤 그런 청년 정치인이 있으니까 표에 아무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지지 기반을 이렇게 침식시켜 버린 거죠. 네. 그런 거를 좀 제가 보기에는 뭔가 되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원래 20, 30대는 이제 진보 성향이 이제 강한데 지난 이제 그 선거 두 번 그 대선과 지방 선거에서 이제 국민의힘 쪽으로 보수 쪽으로 2030 남성은 이동을 한 표가 네. 이번에 어떻게 작동을 할 것인지 스윙보터 역할을 할 거다. 이런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그 54분 만에 펀드 200억을 모은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인데 원래 이제 50억을 목표로 했는데요. 54분 만에 200억을 이제 모았습니다. 오늘 총선 공약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5대 권력기관 개혁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기소청으로 바꾸고 검사장은 직선제로 뽑는다. 또 경찰국은
폐지하고 국정원 대공수사는 완전히 차단하고 감사원의 감사는 국회가 감시한다. 문정부 시절 그 다 하지 못했던 이루지 못했던 그 개혁을 권력기관 개혁을 이루겠다는 강한 의지가 이제 읽혀지는 대목인데 오늘 마지막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의 발표에 대한 두 분의 느낌을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정 의원님. 검찰 개혁을 트레이드 마크로 해서 본인이 그걸 하려다가 결국은 그 내로남불이 드러나면서 검찰로부터 엄청난 탄압을 받았다라는 게 본인의 검찰에 대한 의식이다 보니까는 요번에 이제 공약 중에서 권력기관 개혁 로드맵이라 해가지고 이제 이런 걸 발표했어요. 예를 든다면은 감사원 감사를 국회가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이제 뭐 국정원 대공수사는 완전히 차단하고 근데 사실은요 대공수사 같은 거는 국정원 수사를 차단할 정도 그러면 경찰이 해야 된다는 건데 이거 자체도 전문성과 경륜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한 그 어떤 논의가 필요한 대목이에요. 그런데 이걸 보면은 검찰에 대한 조국의 어떤 사감까지도 여기 개입돼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본인이 개혁을 하려면 과거 민정수석 시절에 예를 든다면 민정수석으로서 환경부 블랙리스트라든지 또 유재수 부시장 건이라든지 또는 울산시장 선거 관련해 가지고 그런 논란이라든지 법적인 문제를 야기하지 말았었어야죠. 자식의 입학 문제는 입시 문제는 변론으로 치더라도 근데 이 자체가 하나의 복수 혈전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 그다음에 국회의원을 뽑는 거잖아요. 권력기관 개혁 필요합니다.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국회가 할 일이 권력기관 개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경제도 있고 사회적인 복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조국이라는 이 정치인은 완전히 지금 여기에 매몰되어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자신이 지금 겪은 것에 대한 복수 내지는 어떤 그러한 그 감정을 가지고 과연 이거 정치를 한다는 것이 한국 정치의 바람직한 일이냐에 대해서 곱씹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네, 복수 열전의 시각으로 이제 보신다는 말씀인 것 같고요. 내로남불의 그런 생각도 국민들의 그런 생각도 이번 총선에 함께 가져가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지금 재미있는 현상이 있는데요. 조국 혁신당이 등장을 했는데 3월 초에 이제 등장을 했죠. 정식 창당을 그때 했었는데 3월 첫째 주 정도까지는 여론조사 중에 비례대표를 보면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의 비례대표를 합치면은 기존 지지율과 비슷했어요. 약간 나눠 먹었다 그럴까요? 근데 가장 최근에 뭐 ARS가 됐건 전화면접이 됐건 조사를 보면 한국갤럽이나 리얼미터 같은 거 보면은 파이가 더 커졌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인 40대, 50대 호남이 지지하다가 최근에는 양상을 보면 대구, 경북, 부울경, 충청에서도 조국 혁신당이 상당히 나가고 있고 중도에서 다 1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중도는 왜 갑자기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는 거지? 라는 질문이 던질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하나의 해석은 뭐가 있냐면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2심을 받았잖아요.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형을 받을 만큼 다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영향력 미치고 있다는 거야, 바람을.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논문 표절 의혹이라든가 내지는 주가 조작 의혹이라든가 디올백 수수 의혹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어머니와 관련돼서는 양평의 투기 의혹이라든가 등등 있는데 유권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조국 대표는 이것저것 뭐 속된 말로 털릴 거 다 털리고 압수수색도 받고 가족도 감옥에 가고 등등 했는데 당신들은 왜 수사도 안 받냐? 왜 거부권 행사하냐? 하면서 일종의 저는 이거를 영내로남불 프레임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 얘기를 하면 설득력이 없어요. 이준석 대표가 얘기도 설득력이 없고. 근데 마치 과거에 민주화 운동하시는 분들이 사형 선고 받은 분들이 사형 선고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사형제 폐지하자 그러면 설득력이 있거든요. 흉악범이 사형제 폐지하자 그러면 설득력이 없지만 조국 대표는 이거 어차피 방탄도 안 돼요. 이건 대법원만 남아있기 때문에 국회가 뭐 체포동의안 할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조국 대표의 등장이 여러 가지 뭐 이종섭 논란과 황상무 논란이랑 맞물리면서 정권 심판 프레임을 강화시켜준 거고 그래서 내로남불이라는 게 오히려 내로남불 때문에 고초를 겪을 만큼 다 겪었으니까 오히려 이제 중도에게 어필을 하고 있다라는 독특한 프레임이 작동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또 이슈를 이제 다뤄봤습니다. 여의도 정치외전 마칠 시간인데요. 지금까지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우김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